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73페이지를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3번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내용이 좀 약간 어렵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양도세 파트에서 사실 좀 약간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제 2월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을병이 나옵니다. 갑을 병. 그러니까 얘가 증여를 해주고, 증여받은 을이 이걸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증여받고 얘가 이걸 5년 이내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근데 갑이 만약에 이걸 예를 들면 1999년에 뭔가를 1억에 사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얘가 2015년에 6억에 만약에 증여를 해주고 얘가 이거를 2019년에 만약에 7억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지금 그림상으로 이걸 부동산을 판 사람은 을이죠. 을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얘가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일단 양도가액은 이거죠. 7억에 팔았으니까, 그죠?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취득가액은 을이 증여로 6억에 취득했으니까 취득가액은 6억이겠죠. 그럼 양도차익이 1억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라는 거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부지간이거나 부모자식간이라는 거죠. 갑과 을이 부부지간이거나 부모자식간에 증여해주고 그리고 증여받은 그 배우자 등이 이거를 몇 년 안에 5년 안에 타인에게 팔았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남편한테 증여를 해주고 증여받은 남편이 그걸 5년 안에 타인한테 팔아버리면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갑이 병한테 팔은 걸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거죠. 이 말은 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 시기도 갑, 취득 가액도 갑이 취득한 금액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을이 2015년에 6억에 증여로 취득해서 2019년에 7억에 팔은 걸로 되어 있지만 이가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았어요? 5년 안에 팔았기 때문에 이때는 세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1999년에 1억에 사서 2019년에 7억에 팔은 걸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결론적으로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 시기도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계산하고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도 갑이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겠다. 요게 뭐다? 배우자 2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고 몇 년 안에 팔았을 때 5년. 얘가 그러면 증여받고 5년 지나고 팔아버리면 그때는 뭐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 단 5년 안에 팔았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때 그러면 증여받고 양도세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양도세를 누가 낼 것이냐? 양도세를. 자, 세금 계산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양도는 을이죠. 그러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을이 지금 증여를 받았잖아요. 증여. 이 증여 받으면서 낸 증여세 등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 그 증여세 처리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한다? 이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산입해 줍니다.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 결론은 얘가 된 증여세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양도세 계산할 때 경비로 포함시켜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얘가 된 증여세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시험이 거기까지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이랬을 때 보유기간 계산 시 취득 시기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누구 시점으로 간다? 갑이 누구다? 증여자 시점으로 한다. 요거는 기본으로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여받고 5년이나 팔았을 때는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갑의 시점으로 가고 이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된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해주겠다. 그런 뜻이죠. 물론 이때 그러면 부부지간에 그런 거잖아요. 부부지간은. 예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혼하면 어떻게 돼? 이혼. 증여받고 얘가 1년 있다 이혼했어요. 그리고 5년 안에 팔았어. 이혼해도 소용없습니다. 이혼해도 여전히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왜 위장이혼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혼했어도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 팔면 여전히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혼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 증여받고 1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혼인관계 소멸됐죠? 자, 이때는 들어간다. 이때는 돌아가셨을 때는 5년 안에 팔아도 그냥 을이병한테 파는 걸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혼은 위장 이혼 같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 안 해주는 거고, 근데 돌아가신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일부러 이거 하려고 일부러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요렇게 파는 걸로 봐주겠다. 뭐 기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예배 규정들이 있는데 뭐 그런 세부적인 예행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고, 나중에 차라리 얘는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일단 기본 개념으로 요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요 양도세와 증여세 처리를 어떻게 하는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시면 273페이지 양도소득 계산 등내 1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적용 대상 자산 나옵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5년 이내. 그러니까 얘가 5년 이내 파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여받고 5년 안에 팔았을 때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겠다. 5년 지나고 팔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겠다 해서 그 가로 안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만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얘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되었어도 그대로 세금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망해가지고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그때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로 보겠다. 뭐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넘어가면 양도차익 계산 나오죠? 양도차익 계산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뭐 있어요? 2번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자, 취득가액은 또 뭘로 간다 했어요? 갑이 취득한 금액으로 간다 했죠? 갑이 누구예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취득 시기, 취득가액 전부 다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얘는 뭐 한다고요? 필요 경비로 산입한다. 그러니까 증여세는 뭐 한다고요?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3번 보유기간 특례. 자, 세율 적용이나 장기부의 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 시기를 어디로 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똑같죠? 보유기간 취득 시기도 갑,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도 갑, 증여자의 시점으로 계산한다. 그게 공통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납세 의무자는 양도세 납세 의무는 누구다? 증여받은 배우자. 얘가 증여자고 얘가 수중자죠.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얘가 증여한 배우자고 얘는 증여받은 배우자죠. 그죠? 그러면 세금은 이렇게 계산하지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증여받은 자, 즉 수중자, 즉 을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여받은 배우자라고 되었죠.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월과세 배제해가지고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요걸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자음의 경우는 이월과세 규정을 배제한다 해가지고 뭐 나와 있습니다. 3개 보시면 뭐 1번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얘가 수용이 됐는데 얘가 증여를 받았죠. 근데 증여받았는데 언제 받았다는 얘기야?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러니까 사업인정 고시일로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았다는 얘기 거꾸로 여러분이 얘한테 증여받고 나서 사업인정고시가 2년 안에 났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증여받고 나서 소급해서, 그러니까 인정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았으니까 증여받고 2년 안 돼서 사업인정고시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업인정고시가 난다는 얘기는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 아직 안 지났어? 2년이 안 지났는데 사업인정고시가 났다는 거야. 그러면 2월과세 적용을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얘는 이미 뭐라는 겨? 수용을 2년 증여받고 2년 안에 인정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수용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뭐한다?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업인정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를 받았는데 여기 받았죠? 근데 언제 받았다는 거 증여를? 이때 받은 거죠. 2015년에. 근데 사업인정고시가 언제 났다는 거야? 증여받고 나서 증여를 받고 나서 언제? 2년 안에 사업인정고시 났다는 거죠. 그죠? 그럼 수용이 몇 년 안에 된 거야? 증여받고 2년 안에 된 거죠. 인정고시가. 그러면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이거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얘가 사업인정고시니까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여받고 2년 지나고 나서 뭐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인정고시가 났을 때. 그래서 수용이 되었을 때 그때 이월과세를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2년 이내에 하면 안 한다. 그런 얘기고. 2번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주택으로서 양도에 해당되고. 이 무슨 얘기예요? 얘가 증여받고 5년을 팔았는데 얘가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근데 아버지가 집을 하나 줬어요.
증여받고 1년 있다 팔았어요. 그럼 증여받고 5년 안에 파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 시기를 여기부터 가죠. 그럼 결론은 얘는 아버지가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니까 오히려 얘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왜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여기서 1년 만에 팔았는데 취득시를 99년부터 따져버리면 보유기간이 훨씬 넘어버리죠. 2년이 훨씬 넘어버리죠. 그럼 얘는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2월과세 적용을 안 하겠다. 그래서 얘가 증여받고 5년이를 팔았는데 오히려 얘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되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3번 2월과세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이 2월과세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무슨 얘기예요? 2월과세 적용해서 이렇게 세금을 계산했더니 얘가 5천만 원 나왔는데 그죠? 적용 안 하고 정상적인 거래했더니 얘가 6천이에요. 그러면요. 2월과세 적용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가 금액이 더 크잖아요. 이런 경우는 2월과세 적용을 안 하겠죠. 왜? 적용하면 5천만 원만 내야 되는데 적용 안 하고 얘가 그냥 팔았을 때 세금 얼마? 6천을 낸다는 얘기잖아. 더 많이 낸다는 얘기잖아. 이런 경우는 이걸 적용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너무 깊이 갈 건 없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사항은 뭐다? 여기 제일 기본이에요. 그리고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와 뭐 증여세 처리 문제 요 정도만 잘 보시면 되고 나머지 너무 세부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얘가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얘네 둘이 관계가 이런 게 있어요. 특수관계. 그죠? 그러니까 각과 을이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아닌 그 제외한 그죠? 특수관계인끼리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아도 똑같이.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보인다. 직접 파는 걸로 본다. 직접 파는 걸로 보겠대요. 갑과 을이 무슨 관계라고요? 배우자, 직계존, 비속 아닌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뭐 그 형제자매라든가 그죠? 배우자, 직계존, 비속 형제자매라든가 사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죠. 자, 그럼 뭐예요? 갑이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어. 근데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이야. 그러면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봅니다. 자,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본다는 얘기는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라는 게요? 갑이라는 거죠. 직접 파는 걸로 보니까 갑이 파는 걸로 보니까 양도세 납세 의무자를 갑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림상으로 파는 건 누구예요? 을이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기는 을이 팔았죠. 을도 관계 있죠. 그래서 을은 뭐가 있다? 그 양도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 그리고 을이 낸 증여세 있죠? 요 낸 증여세는 환급해 줍니다. 그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죠. 자, 배우자 직계존 비속일 때 양도세 세금 계산은 둘 다 공통이에요. 둘 다 세금 계산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취득 시기도 갑, 취득가액도 갑. 이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배우자일 때는 을이 양도세 납세 의무자고 배우자 특수관계인일 때는 갑이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리고 이 특수관계인은 뭐가 있어요? 을은 그 양도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증여세 처리 문제가 증여세가 뭐 배우자 직계존 비속일 때는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하는데 얘가 특수관계인일 때는 뭐한다? 환급을 해준다. 자, 이런 부분이 시험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왔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자 직계존 비속 간의 2월과세의 경우 양도세에 대해서 갑과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땡 틀렸죠. 연대 납세 의무 누구만 있어? 그렇죠. 특수관계인만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끝. 그럼 좋은데 자, 이 특수관계인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무조건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뭐에 해당된다? 부당행위 계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됐을 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얘가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인정이 되었을 때만 직접 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는데 세금 포탈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거래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이 되면 그때는 뭐 한다? 갑이 병한테 직접 양동으로 보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배우자는 얘가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건 안 가졌건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세금을 계산하는데 특수관계인은 무조건 직접 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었을 때만 그런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경우에 얘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보느냐? 그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이 뭐냐? 자, 갑이 증여하면서 증여세 1,000만 원 냈어요.
그죠? 을이 다시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서 양도하면서 양도세 2천을 냈어요. 을은 그러면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서 세금을 토탈 얼마를 낸 거예요? 요 증여세 1,000만 원에다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서 양도세 2천 냈네요. 그럼 토탈 3천을 냈죠. 그러면 근데 얘가 5년 안에 팔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갑이 직접 병에게 파는 걸로 본다겠죠. 자, 이때 양도세를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직접 팔면 2천인데 얘가 이걸 돌려가지고 토탈 세금을 얼마 냈어? 3천을 냈네. 그럼 얘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를 시킨 게 아니라 더 낸 거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냅둔다. 냅둬요. 직접 양도를 안 봐. 왜? 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냈잖아. 3천 냈잖아. 더 낸 거죠. 그때 냅두겠다는 거지. 근데 얘가 더 커. 4천이야. 그럼 얘는 부당행위죠. 왜? 직접 팔면 원래 4천을 내야 되는데 돌려가지고 세금을 얼마밖에 안 냈어요? 3천만 원밖에 안 냈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를 시킨 거죠.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직접 파는 걸로 보겠다. 결론적으로 얘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뭐다? 이 수중자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 이 두 개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도한 거로 계산한 이 양도세를 비교해서 뭐가 더 클 때만, 그렇죠? 얘가 더 클 때만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봐서 갑이 병에게 직접 파는 걸로 계산하겠다. 그리고 거꾸로 이 두 개 금액이 더 크면 그때는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당행위는 조건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좀 복잡하죠, 지금. 그죠? 여러 가지로.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공통사항은 이거예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세 처리 문제, 연대납세가 있고 없고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그리고 공통사항은 둘 다 취득시기와 취득하액은 누구? 갑. 증여자 시점으로 계산한다. 요거는 공통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나와 있는데 214페이지. 그 양가로 2번 있죠. 맨 밑에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해가지고 납세지간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을 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1번에 특수관계인과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라고 돼 있죠. 특수관계인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회양도라고 합니다. 그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한다? 적용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세금 포탈을 감소시켜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거기 기억에 뭐라고 하세요? 기억에 따른 세액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기억이 뭐예요? 증여자가 받은 증여세 양도세 합한 세액. 이거 두 개 합한 이거죠. 이게 기억이죠. 그죠?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직접 양도한 거 이거죠. 니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더 크면 얘가 더 클 때만 뭘로 본다? 부당행위로 봐서 갑이 병한테 직접 하는 걸로 보겠다. 조건이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나와 있죠. 자, 다 누구 시점으로 계산한다? 당초 증여자가 직접요. 당초 증여자가 누구요? 갑이죠. 취득시기, 취득가액 다 갑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증여자가 나와. 증여자가 누구요? 갑이잖아. 갑. 그죠? 그리고 을은 뭐가 있다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당행위 계산 하나 더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위 이거 말고도 뭐가 있어요? 거기 저가양도, 고가양수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다고요? 저가양도, 고가양수.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저가양도, 고가양수. 자, 이런 거죠. 갑, 을. 둘이 특수관계인이에요. 그죠? 저가양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저가. 원래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이거를 얘가 다운 써가지고 특수관계인에게 8억에 양도한 걸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금액보다 저가로 다운으로 신고한 거죠. 고가양수는 거꾸로죠. 시가 8억짜리를 얘가 10억에 취득한 거로 신고해서. 왜요? 자, 이건 보세요. 얘는 뭐예요? 저가로 양도했죠. 원래 10억짜리를 8억에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거고, 고가 양수는 뭐예요? 원래 8억짜리를 10억에 취득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이건 왜 그래요? 이 위에 거는 얘가 양도세 줄이려고 다운 계약서를 쓴 거고, 밑에 거는 을이 나중에 병한테 팔 때 얘가 취득가액을 높여가지고 양도세 줄이려고
취득가액을 높인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둘 다 저가양도 고가양수였는데 얘가 뭐에 해당되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이 되면 그런 뜻이죠. 그때는 어디서 간다? 그때는 세금에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경우에 그럼 쟤처럼 어떤 경우에 세금을 포탈한 것, 부당하게 감소시킨 걸 보느냐?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건이 뭐냐? 요 차익 있죠, 차익. 자, 이 둘의 차익이 둘 다 얼마예요? 얘도 2억 차이 나고 얘도 2억 차이 나죠? 요 차익이 어떤 조건을 갖춰라?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로 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위에 거 볼게요. 얘가 10억짜리를 8억에 양도했다고 신고했죠? 자, 차익이 얼마예요? 2억 원이네요. 자, 3억 차이 안 났죠? 하지만 시가가 얼마야? 시가가 10억이잖아요. 그게 5%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는 뭐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를 시킨 거죠. 그럼 얘가 신고한 요 8억을 뭐 인정하지 않고 얼마로?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고. 밑에도 마찬가지죠. 얘가 10억에 취득가액 신고했죠. 근데 얘가 차이가 얼마요? 2억 차이 나죠. 3억 차이는 안 나죠? 하지만 시가가 8억인데 5%면 4천만 원이죠. 시가에 5% 넘게 차이 났네. 그럼 얘도 뭐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니까 얘가 신고한 10억 인정하지 않고 얼마로 가겠다? 8억으로 가겠다. 이게 저가양도 고가양수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말하긴 하는데 얘는 무조건은 아니고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조건? 어떤 경우에 부당행위로 보느냐. 그 조건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우회양도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을 때는 이 을이 낸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보다 직접 양덕으로 계산한 이 양도세가 클 때만 부당행위로 봐서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보고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그 둘의 차액이 뭐다?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전체 3억 이상 차이 나면 뭘로 본다? 부당행위로 봐서 얘가 신고한 금액 인정 않고 시가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양도세와 이 증여세 처리 문제까지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과거에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계산 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계산 문제는 뭐 풀 수가 없습니다. 말했죠? 뭐 우리가 인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 위주로 잘 보시면 되고 얘네들은 나중에 문제 푸시면서 잘 정리하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들어봤을 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나 기타 문제집 풀 때 나오면 이거 설명하면서 거의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이해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볼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가 제일 좀 복잡해요. 일단 그죠? 그래서 그 275페이지 맨 밑에 2번 특수관계인과 저가양도 고가양수 있죠? 보시면 1번에 납세지간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거주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2번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해가지고 나와있죠. 굵은 글씨로.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뭘로 보겠다는 거야. 부당행위로 봐서 세금을 포탈한 걸로 봐서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다시 말씀드린 공통사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둘 다 취득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시점으로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그리고 최소한 뭐 양도세 누가 내고 연대납세 있고 없고 그리고 증여세 처리 문제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복잡하죠? 그죠? 276페이지 3번 양가로 3번에 양도소득금액 구분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고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자, 거기 박스 1, 2, 3번 있죠. 이게 양도세 과세 대상이잖아요. 토, 건, 부기, 주식 등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렇게 돼 있죠. 얘는 무슨 얘기예요? 결손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손해봤다는 얘기죠. 차손이 난 거죠. 그랬을 때 얘가 통산 플러스 마이너스 통산하는데 이때 통산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는다. 뭔 얘기예요? 1번에 토지 있죠. 자, 여러분이 토지를 팔고 다음 달에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토지는 손해보고 팔고 주식은 차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 양도세 신고할 때 얘네 둘이 토지와 주식을 결손금은 통산, 합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왜? 토지와 주식은 그룹이 다르죠. 그러니까 토, 건, 부, 기 얘네 넷이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주식은 주식끼리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 있죠. 실제로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통산한다. 그럼 땡 틀리다는 거지. 왜? 토지와 주식은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요거를 우리가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오른쪽에 뭐 거기 뭐 어떻게 한다 뭐 세율 뭐 여기까지 갈 거 없습니다. 거기까지 잘 언급이 안 되니까 그냥 통산할 때 그룹이 다른 애끼리 서로 통산하지 않고 같은 소득별로만 뭔다. 결손금을 통산한다.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데 나중에 말씀드렸듯이 문제 풀면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게 있다. 그 정도 푸시고. 그래서 넘어가서 그다음에 세율을 보겠습니다. 세율. 벌써 4월달이 되고 이제 학원에서도 막 이제 그죠? 이제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하실 텐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는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요. 이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어영봉에 양다리 속세하고 양다리 걸쳐 있으면 공부 못합니다. 옛날 우리 그런 말 있죠. 뭐 이렇게 뭐 공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상궁이 있고 무술이가 있어요. 상궁과 무술이가 있다. 공주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죠. 우리 옛날 약대로 공부하는 주부 그래가지고 공주에서 얘는 이제 공부만 하는 거죠. 주부가 그래서 이제 합격할 수 있어요. 무술이는 뭐예요? 무술이는 이분들이 이제 집안일도 그동안 하던 집안일 그대로 다 하면서 거기다 공부까지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술이죠. 완전히 일 다 하는 거. 할 일 다 하고 공부까지 해요. 이분들이 참 힘들죠. 직장 다니고 뭐 집안일 다 하면서 그다음에 공부까지 해도 힘들죠. 그죠? 이 상궁은 뭐예요? 상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의 특징이 뭐예요? 학원에서 보면 집에서는 학원 간다고 집이 없고 학원에서는 집안일 한다고 학원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양쪽 다 없어요. 근데 항상 공부를 한다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분들은 시험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상궁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무술이는 나중에 여기라도 안 먹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빨리 가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죠? 최대한 무술이를 탈피해가지고 그죠? 공부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될 때가 슬슬 된 거죠. 벌써 4월입니다. 금방 갑니다. 4월달. 그죠? 금방 가면 이제 날도 더워. 날씨 쌀쌀하네. 그럼 시험 보러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4월달 훅 갑니다. 그래서 7절에 거기 277페이지 세율 나오죠. 자, 세율은 뭐 시험에 얘가 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어쨌든 작년에 또 개정사항이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1번에 양도세 세율 그랬죠? 그러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세 과부에 다음 각 호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른 다음 각 호의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되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세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되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 나온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세금 자체를 따로 계산은 금액을 비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율 자체를 높은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죠?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면 이제 대상 나옵니다. 278페이지 해가지고 토건부기 나있죠. 토건부기. 박스에 일반 자산은 뭐라고 돼 있어요? 미등기는 걸리면 죽어요. 몇 프로? 70%. 그죠? 그 다음에 등기치고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죠? 그게 기본이고, 골프연권 등 기타 자산은 6에서 42%인데, 기타 자산은 특징이 보유기간이나 등기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뭘로 간다는 거예요? 6에서 42% 누진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죠?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사실은 세율은 예약은 이제 주택하고 입주권이 있죠. 그죠? 주택하고 입주권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뭐라 했어요? 1년 미만 보유하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래는 50인데 얘는 40%. 그죠? 그리고 1년만 넘어가면 뭘로 가요? 6에서 42% 누진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죠. 요게 주택하고 입주권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은 자, 2주택자는 어떻게 한다 했죠? 기본세율 6에서 42%죠. 여기다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10% 이렇게 가고. 그죠? 그다음에 3주택 이상은 6에서 42%에 플러스 20%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조정 대상지의 분양권. 분양권은 얼마? 50% 이렇게 됐죠. 이게 조정 대상 지역 키포인트입니다. 일단 세율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일반 부동산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요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 50 아니고 40%고 1년만 넘어가면 누진으로 가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 그다음에 3주택 이상 플러스 20%, 그리고 분양권은 뭐다?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로 적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78페이지 양가로 2번 아니 평가로 2번에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양도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를 양도. 자, 조합원 입주권 제외하겠죠. 그러니까 입주권은 그냥 이걸로 가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분양권을 말하는 거죠. 걔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뭐라고요? 50%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외가 있어요. 기억. 양도 당시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입주권 하나 가지고 파는데 아니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본인뿐 아니라 자기 같은 세대원 중에 분양권을 딱 하나 가지고 있는 본인이 거기다가 양도자가 몇 살?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중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정대상지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 근데 본인 명의로 하나만 있고 다른 식구들은 분양권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 나이가 몇 살?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뭐 30세 미만에도 배우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30세 이상이면서 분양권 하나만 가족 중에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중과세 안 하고 그다음에 분양권이 하나 있는데 30세 미만이지만 뭐가 있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뭐 한다? 중과세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당연히 미성년자는 안 되는 거죠. 그렇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배우자가 없는데 원래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었던 걸로 인정해서 중과세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분양권은 예외가 있는 거죠. 무조건 중과세는 아니고 50% 중과세 하는데 예외가 있다. 뭐? 그 분양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 세대원이. 근데 그 양도자가 30세 이상이면 중과세 안 하고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어도 중과세를 안 하겠다. 예외는 있다. 어쨌든 세율은 보유 거주 관계없이 50%로 간다. 얘기죠. 일반 자산은 뭐 누진이니까 볼 거 없고요. 그다음 비삼용 토지 나오죠. 오른쪽에 비삼용 토지. 우리가 보통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2%잖아요. 부동산이 그죠? 근데 얘가 비사업용 토지면 얘는 어떻게 한다? 16에서 52%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개정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비사업용 토지는 플러스 10%를 했어요. 요거는 지역과 관계없죠. 토지는 뭐 조정 대상 지역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이 중과세가 되는 건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는 해당사에서 건축물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비삼용 토지는 전국 어디가 됐든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세율을 뭘로 간다? 16에서 52%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주택하고 입주권 나옵니다. 주택 입주권은 일반적인 경우가 나와 있죠. 70에 60에 40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할증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세율에 플러스 10%를 더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2번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이 두 채예요. 2주택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근데 A주택하고 B주택이 있는데 자 얘를 팔아요. 그러면 이제 중과세 하겠죠? 근데 얘를 파는데 얘가 1년 이상 보유했을 때와 1년 미만 보유했을 때 이게 틀린 거죠. 자, 2주택이죠. 여러분 조정 대상 집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팔아요. 한 번은 자 얘가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파는데 얘가 1년 이상 보유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에서 42%. 원래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이 6에서 42%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플러스 10%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이 B주택이 1년 이상 보유한 게 아니라 1년 미만 보유했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원래 세율이 얼마예요? 1년 미만의 원래 세율이 40이잖아요. 40. 그죠? 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0%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여러분 집이 2개인데 조정대상지 하나를 팔아요. 근데 그 집이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원래 1년 이상이면 6에서 42%인데 여기다 10% 가산해서 할증해서 가산하면 되는데 얘가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원래 6에서 42%가 아니잖아요. 원래세율이 얼마야? 40이잖아. 그럼 여기다 플러스 10%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한다? 요 원래세율 있죠. 요 원래 1번을 구해서 여기다 이거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두 번째 뭐예요? 또 원래 과표에다가 이거 있죠. 16에서 52% 있죠. 요거를 해가지고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일 때는 원래 40%에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16에서 52% 한 거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두 개 중에 뭐 큰 걸로 갑니다. 비교해서. 자, 정리하면 무슨 뜻이에요? 조정대상 지역에서 집을 하나 팔았는데 걔가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럼 그냥 1년이 원래 6에서 42%니까 플러스 10% 그러면 되는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게 되면 원래 세율이 40%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10%라는 게 아니라 기존의 40%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원래 할증 있죠. 16에서 52% 한 걸로 세금을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 둘 중에 비교해서 뭐 큰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게 지금 279페이지 맨 밑에 평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2번 얘기예요. 다만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 세율의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과 즉 16에서 52% 그리고 원래 세율 얼마 4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뭐 한다고요? 큰 금액을 양도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주택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3주택.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3주택을 판단할 때는 주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입주권도 포함하는 거죠. 입주권 포함해서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한 채에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럼 몇 주택이에요? 2주택. 그죠? 입주권 하나에 주택 2개 있다. 그러면 3주택. 그러니까 입주권도 주택은 아니지만 뭐에 들어간다고요? 주택 수에 포함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번도 똑같아요. 플러스 20%인데, 그죠? 만약에 얘가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플러스 20% 금액으로 세금 계산하고 원래 40 해서 세액 계산한 다음에 둘 중에 큰 걸로 가겠다. 똑같은 얘기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면 되고 주식은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4번에 양가로 4번에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그랬죠.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뭐 취득일로 양도된 다음의 경우는 다음에 해당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해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무슨 얘기냐면 개념 잘 보세요. 갑이 을한테 상속을 했어. 토지를. 근데 이거 2년 보유했고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상속받았으니까 세율을 적용해야 되죠. 그럼 세율은 금방 우리 배웠잖아요. 뭐에 따라 달라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그럼 이때 얘가 보유기간이 몇 년이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2년 보유한 토지를 아들이 상속받아서 1년 6개월 있다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아들은 세율 적용할 때 이 토지의 보유기간은 몇 년이다? 3년 6개월이라는 얘기죠. 3년 6개월. 자, 그러면 여기부터 간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얘가요. 토지를 상속받았죠. 토지. 자, 우리가 전에 토지는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기보유 특별 3년 이상 보유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얘는 장기보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원래 상속은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인데 원래 상속의 취득일은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날. 그죠? 그럼 원래 여기부터 가는 거 다. 누가 예외인 거예요? 얘가 예외인 거예요.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유기간 따져야 되고 상속을 받아서 세율도 보유기간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 기본은 여기부터 가는 건데 누가 예외라고요?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따질 때는 언제로 간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3년 6개월이 되는 거야.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래대로 뭘로 가야 돼요?
상속 개시일부터 가야 돼. 그럼 얘는 보유기간이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는 받을 수 없다? 장기부여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결론 뭘 기억하시면 돼? 상속을 받았을 때 보유기간 계산은 모든 보유기간은 원칙이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로부터 기산해서 따지는데 누가 예외라고요?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받아서 세율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 간다. 그게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죠.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그죠?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되고. 그럼 2번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자산 2월 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배우자 2월 과세 아까 한 거죠. 가물병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어. 근데 둘이 무슨 관계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러면 뭐 한다 했어요?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 시기와 취득하익은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했죠. 그 갑이 누구예요? 증여자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따지겠다. 그런 얘기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각가지 4번까지만 보세요. 나머지 마시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282페이지 8절에 미등기가 나와요. 미등기. 자, 미등기라면 걸리면 죽습니다. 왜?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불이익이 나오죠. 불이익. 282페이지 양가로 2번에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법상 불이익. 그래서 뭐 안 돼요? 비과세 안 되고, 감면 안 되고, 장기보유 안 되고, 기본공제 안 되고 다 안 해줘요. 왜? 세금 포탈을 몰래 팔아먹다 걸린 거잖아. 모든 혜택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 세율도 걸리면 70%예요. 그죠? 거기다가 우리 뭐 추계조사 할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뭐 필요경비 계산공제 할 때 그 공제율도 10분의 1만 해줍니다. 원래 토지가 기본이 3%인데 얘는 0.3%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근데 뭐가 있어요? 밑에 2번에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미등기 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 등기 친 걸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걔네들은 미등기 양도 하더라도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유로 미등기하면 뭐라는 거야?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감면, 장기, 기본기 다 해주고 세율도 일반 세율하고 똑같이 적용해 주겠다. 왜? 법적으로 예외를 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미등기는 장기와 기본공제가 안 되지만 예외도 있다는 거죠. 왜? 미등기임에도 얘네들은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왜 등기를 못했어? 장기 할부 조건을 실시했대. 계약 조건이 장기 할부 조건이기 때문에 그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한 거잖아요. 그럼 내 의지가 아니니까 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니까 그런 경우는 미등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두 번째는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대. 내 의지가 아니네요. 법 규정이 그렇고 법률 결정,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 때문에 등기를 못했다잖아. 그럼 얘는 불이익을 안 주겠다. 그죠? 3번 비과세권 충족하는 농지 및 감면 요건 충족하는 8년 자격 농지와 농지 대토.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대상 농지는 예외적으로 미등기 양도를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죠. 농지니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4번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1주택으로 해당 주택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여러분, 그럼 무허가 주택은 1세대 1주택 2년 보였어요. 근데 무허가 주택이에요.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잖아요. 지금 이거잖아요. 비과세권 1주택인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를 못한 경우는 뭔다? 등기 친 거고 똑같이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해서 우리가 그 미등기 제외자산 범위는 4번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 볼 건 없고요. 여기 중요한 건 얘도 예외가 있다는 거죠. 미등기는 각종 불이익을 주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를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울 때 뭐라고 나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미등기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항상 가로치고 뭐라고 되냐면 미등기하고 가로치고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란 말이 꼭 있습니다. 왜? 원래 미등기는 안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미등기일 때도 뭘 받을 수 있어? 장기와 기본공제 다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외 규정이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는 장기와 기본공제 받을 수 없지만 예외도 있다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등기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나올 수 있죠. 미등기 양도 시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지.
왜? 원래는 안 되는데 얘들처럼 예배가 있으니까. 그죠? 예배가 있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등기는 그 세제상 불이익과 예배 규정 있죠? 그거는 가끔 시험에 어쩌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뭐 비삼용 토지 나오는 거 있죠? 얘네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86페이지 있죠? 9절에 양도세, 과표, 신고납부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